네, 대담한 사람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속보가 나왔는데요.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폰 이 포렌식이 시작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포렌식 절차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법원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일단 유족 측이 포렌식 절차 중단을 법원에 요청을 했고요. 네. 그거를 법원이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 측에서는 그 휴대폰을 봉인을 해서 본청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 이제 다른 결론을 내릴 때까지 일단 그 포렌식 절차는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약간 그런 조항인가요? 유족들이 사실은 동의를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초반에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일정을 조율을 해서 네네. 포렌식 절차를 같이 참관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유족들의 입장이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이 부분과 뭔가 좀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인권위원회가요.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직권 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좀 관련이 있다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직권 조사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이 피해자 측에서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한 것과는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지금 법원에서 각종 영장이 기각됐고 해서 네네. 사실은 유일한 희망이 어떻게 보면 이 휴대폰이었는데 네. 이 포렌식 절차까지 지금 중단이 되면 사실은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력이 정말 떨어지는 거라서 피해자 측에서는 진짜 마지막 어떤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권위에 직권 조사를 요청을 했던 것 같고 이걸 오늘 인권위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렌식도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당시에 그 사망에 관련해서 네. 포렌식이었지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포렌식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애초 이 휴대폰에 그 볼 수 있는 범위도 그러니까 네네. 사망 사건과 관련된 범위였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도 유족이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 어려워지게 됐고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휴대폰을 열면 네. 뭔가 이제 단서들이 그렇죠. 나올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이제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막히면 사실 이제 인권위 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관계자 진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경찰이나 이제 검찰이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실제 어떻게 진행이 앞으로 될지가 여전히 좀 이제 네. 미궁으로 빠지는 상황. 네,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김영선 기자 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네. 지난 화요일에 박 시장 그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그 피해자 측이 네. 그 직권 조사를 요청을 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직권 조사 실시하겠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인권위 내에 직권 조사 팀이 꾸려지게 되고 뭐 박 시장의 성희롱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성희롱 피해에 대한 어떤 묵인이나 그런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를 또 들여다보게 되고요. 네. 또 박 시장 전에도 뭐 안희정 오거돈 사건처럼 네. 이 지자체장들의 성비위 사건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선출직 공무원이 성희롱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런 절차적 문제들도 점검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라는 네. 건데 김한 기자가 방금 지적했던 것처럼 이 조사의 강제성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참고인이나 관련된 사람들 소환해가지고 뭐 진술이 있어야 되고 또 증언 있어야 되고 뭐 제출 자료도 반드시 또 그들이 원하는 게 있을 텐데 또 안 내놓으면 또 그만이고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일단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진행된 경과를 보면 서울시 주도의 조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여성단체들이랑 이 피해자의 판단이 나오고 나서 네. 그러면 어디가 조사를 할 거냐를 네. 이제 두고 옥신각신이 있다가 결국 이제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면서 인권위에서 조사를 하기로 한 건데요. 네. 앞서 이제 인권위가 뭐 체육계 성폭력 문제라든지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접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서지현 미투 사건 제 기억에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체육계 네. 성폭력 조사는 실태 조사는 더 오래 걸렸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좀 말씀하신 대로 강제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미 제출과 협조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비슷한 전망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게 만약 아등바등해서 조사 네네. 결과를 내더라도 이게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 권고밖에 없어요. 관계 기관에 권고를 하는 건데 그 기관이 권고를 불수용하더라도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인권위가 권고를 불수용했다라고 이 기관이 불수용했습니다라고 언론에 알리는 것 말고는 사실상 제재 조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서울 천호동에서 훈육을 이유로 10살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가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난 22일 저녁 8시 20분쯤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네네. 사건이 알려진 게 오늘 이제 방송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네. 이 사건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이 방송에서 많이 나와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네. 진짜 가슴이 떨려서 겨우겨우 봤는데 이 엄마가 10살짜리 아들 머리채를 잡고 바깥으로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흔드는데 시민들이 말려도 그치지를 않고요. 네네. 애가 도망가니까 또 따라가서 또 머리채를 잡고 아. 급기야는 약간 번쩍거리는 게 보이는데 그 흉기로 위협하다가 주변 시민들이 제압을 하고 나서야 폭력을 그치거든요. 네. 지금 이 친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돼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피해 아동은 분리돼서 지금 쉼터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 친모는 왜 이렇게 폭력을 저지른 거죠? 지금 친모의 변명이라고 해야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날은 자전거를 부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어서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육 목적으로 흉기가 나온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지난 6월에도 사실 아동학대 사건이 최근에는 너무 많아서 사실 네. 전달해 드리기도 참 그렇습니다만 지난 6월에 경남 창녕에서 부모로부터 심하게 학대받은 아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좀 분노를 하셨고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아동학대가 연 3만 건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 일인가요?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끔찍한 숫자예요. 연 3만 건이라는 게. 근데 사실 그러니까요. 네. 저희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아동학대가 정말 근절되려면 일단은 사회적인 문화가 아동을 부모에게 종속된 네네. 존재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권리 주체로 보는 그렇죠. 그런 어떤 성숙한 시각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체벌 같은 게 있을 수 없을 테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 아동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조기 발견 체계. 네네. 그다음에 진짜 발견했다. 그러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면 또 적절하게 돌볼 수 있는 돌봄 체계가 필요하고 네. 또 아이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사후적으로 제약되는 없는지 이런 모니터링하는 체계 이런 게 이게 모든 게 다 갖춰져야지만. 네, 물을 흐르듯이 다 하나의 체계처럼 진짜 꼼꼼하고 촘촘하게 이렇게 다 갖춰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를.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번 이제 이런 사건들이 늘 강력 사건으로 소비가 되는데 소비되는 방식을 보면 학대 원인 이런 것보다는 이 학대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네, 어떤 네. 이야기 그렇죠. 이런 선정성으로 많이 또 흐르죠. 것들로 이제 사건이 소비되다 보니까 지금 김영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에 주목을 해야 제도적인 개선이나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책이 나올 텐데 네. 이야기로 그냥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 하고 그냥 또 휘발돼 또 버리는 잊어버리죠. 네.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그런 패턴들의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연 3만 건임에도 불구하고 저건 뭔가 어떤 병리적인 증상이 있는 소수의 어떤 부모가 일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가 일단 힘드니까 이런 사건을 네네네. 그렇게 봐야 이해하기가 그래도 그나마 수월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녀를 이제 부모의 권리 대상으로 그냥 보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하더라도 좀 용인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인식 속에서 좀 계속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아이를 자신의 어떤 일종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네. 그런 인식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동학대 막는 게 제도적인 것도 있지만 인식 변화가 정말 필요한데 그게 참 쉽지는 않고 너무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가 민법에 있는 부모 징계권을 62년 만에 삭제하기로 했어요. 곧 정부 입법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또 네네.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법무부가 사실은 징계권 삭제라는 입장을 밝히기 전에 사실은 법무부도 굉장히 미온적인 입장이었거든요. 네네. 뭐 이런다고 우리나라가 바뀌겠어? 좀 사회가 좀 바뀐 다음에 법률 바꾸면 되지. 약간 이런 식의 시각이었는데 사실은 이 체벌에 관대한 인식이 있는 게 우리 사회 현실이라고 해도 그러면 그걸 그냥 보고 놔둘 거냐. 애들은 계속 희생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뭐 선택,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징계권 삭제 부분도 사실은 그런 결단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징계권이 실제로 가해를 저지른 부모들이 감형을 받거나 면죄부를 받는데 활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법상 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리고 부모의 이제 권리나 이런 것들을 법리적으로도 인정하는 논리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폭력이 없어지는 거냐 이건 아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한다라고 하면 이런 사건을 대하는 법리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사회나 이 법이라는 게 가장 보수적이잖아요. 사회가 네. 한참 저만큼 가면 이제 그때 뒤따라가는 게 법일 텐데 때로는 사안에 따라서 법이 좀 앞서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관련해서 참고로 민법 915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정부가 없애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댓글에 많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등짝 스매싱 하면은 처벌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 이거 두 분 진짜 다, 많이 물으세요. 네, 두 분 다 등짝 아이도 스매싱 있으시잖아요.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스매싱 한두 번은 당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등짝 스매싱이 정말 처벌까지 가려면 어떤 절차를 밟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실은 등짝 스매싱이 처벌까지 가려면 일단 수사기관에 인지를 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누군가가 뭐 신고를 하든지 해야 네네. 되는데 그 자수하실 것 같지는 않고 그 맞은 난해하죠. 스매싱 네. 당한 아동이 이제 만약 신고를 한다고 하면 네. 사실은 뭐 그 정도 권리의식이 있는 아동이라면 스매싱 당할 것 같지도 않지만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인지가 되고 그다음에 수사가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또 어느 정도 판별이 될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 체벌이 수준. 아니라면 네네네. 예, 그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감별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징계권 삭제하고 체벌금지하느냐. 왜냐하면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등짝 스매싱도 안 된다. 예, 그건 맞아 안 꼬치로도 때리면 안 된다. 된다. 예,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네,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 김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반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서 논리적인 어떤 파국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법 915조의 친권자 조항을 징계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모든 폭력이 자동적으로 근절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어떤 행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 그 행위들의 정도라는 거는 사회적 합의와 상식 수준에서 언제나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 징계권에 대한 폐지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가 이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코로나 국면에서 오히려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졌으니까 네네, 당연히 그렇죠. 학대를 받는 아이들도 더 늘어났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각각의 가정에 고립되니까 신고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 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인식의 변화인 거잖아요, 결국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같이 좀 이 학대 문제를, 그러니까 매년 뭐 연 3만 명이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죽는다고 하는데, 그 네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생산적으로 논의를 끌어갈 거냐. 이게 단순히 뭐 조항 하나 폐지하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라 네.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를 잠깐 해보죠. 뭐 어제 오늘 계속 검찰 내부의 이른바 6탄전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했는데요. 이 와중에 한겨레 신문과 내일신문 지금 두 분이 소속된 그 신문사에서 동시에 지적을 했어요. 동시에 지적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형평성을 잃었다. 김한 기자, 일단 그러니까 네. 이런 설명을. 거죠. 검찰 수사심의위가 도입된 배경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수사가 검찰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인권 침해적으로 진행되는 수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 그러니까 네네. 예를 다른 기구를 통해서
견제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 외부의 검찰 판단을. 권력을 견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였는데 네. 이 제도를 가장 먼저 이용한 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죠. 이용을 했고 네.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소수자들이 이런 걸 요구하면 수사심의 개최를 민주적대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네, 열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네네. 근데 네네. 이례적으로 힘센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네. 바로 이렇게 수사심의가 열리고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지금 운용이 맞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뭐 참고로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네,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최대한 활용한 첫 번째 사람 맞죠. 네, 그렇죠. 사람들이 이 제도가 있는 걸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도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네, 그 전에 한 몇 차례 있었다고 하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일 신문에 저는 같은 방향인가요? 한겨레 기사 보고 그냥 기사 잘 썼네 하고 넘어갔는데 네, 네.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연달아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네네. 알아봤더니 이제 그런 어떤 형평성을 잃은 상황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고 제가 그래서 이 지금 문제가 됐던 네. 그 사찰노예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네.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신청한 이제 변호사분이 계신데 네. 그 그분- 장애인 분을 맞습니다. 예, 절에서 네, 32년간 네. 아, 32 년. 착취한 이런 사건인데 네네네. 그걸 했는데 검찰에서 아무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 북부지검에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네. 북부지검 입장을 받아서 기사를 썼더니 그 변호사님한테 전화 연락이 왔어요. 아, 그랬군요. 자기들은 검찰 입장을 듣고 싶은데 전혀 들을 수가 없었는데 네. 기사에 기사를 나와 통해서. 있더라. 이건 어떻게 받으신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호인도 경찰에서도 민기적거리고 어쨌든 검찰로 넘어갔는데 지금 검찰에서 한 5개월 끌고 있었다고 하죠? 지금 6개월이면, 수사를 네. 5개월 끌고 있고 그 수사심의위원회는 지금 1개월 끌고 1개월 있고. 끌고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다 며칠 만에 네. 바로바로 소집이 되는데 왜 일반인들은 안 되는 거냐 이런 취지죠. 네. 그래서 그 변호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한답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시면서 괴로워하시지만 제가 오기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3019번님 그렇군요. 원래 수사심의위가 물음표를 치셨어요. 거물을 위한 기구만은 아니었군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대담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그리고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